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현장에 남은 의사들이 체력 한계를 호소하며 진료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 3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내세우며 빠른 시간 안에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예정대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스스로 땅에 있는 장애물이나 경사진 지면을 피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센서가 지형을 파악하고 인공지능으로 물이나 장애물은 물론 표면 왜곡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한 곳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직업들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코딩까지 스스로 하는 이른바 개발자 AI도 등장했는데 실력은 물론 사람과 비슷한 소통 능력도 갖추고 있어 일자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진 지 6주째로 접어들면서 현장에 남은 의사들이 체력의 한계를 호소하며 진료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수술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외래 진료까지 줄어들면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진료 축소를 예고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 속한 의대는 모두 39곳. 국내 주요 47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진료를 맡은 교수진들이 속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25일부터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당직을 쓰는 겁니다. 24시간 훌 당직 썼다가 또 외래 보고 훌 당직 썼다가 외래 보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환자가 그냥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수술해야 될 사람은 왼쪽 다리를 뜯고 있는 거고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만 진료 축소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도 수술 일정이 평소의 절반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더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교수협의회가 외래 진료 축소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외래 진료까지 타격을 입는 겁니다. 아니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항암이 방사선이 이런 거 다 밀려갖고 환자들은 난린데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를 분산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외래 진료는 상당 부분 또 다른 종합병원이나 또 2차 병원급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 파견하고 퇴직한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는 사업도 다음 달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에 불복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일단 유예하기로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당장 시작하지는 않고 의료계와의 대화가 추진되는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처분 가능한 인원이 소수라서 특정되기 때문에 더 기다리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을 주재하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을 전제로 한 정부의 대화 제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잇따라 집단 사직서 제출에 나섰습니다. 고려의대 교수 비대위는 25일 오전 온라인 총회를 연 뒤 교수들의 사직서를 모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 교수들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잘못된 의료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 433명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대학별 정원 배정으로 2,000명 증원을 기정사실화했다며 파국을 막고자 했던 교수 뜻을 무시하고 국민 생명을 가볍게 여긴 오만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20개 의대별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연합은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가 담긴 명단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대표가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대표 김호 씨를 소환했습니다. 앞서 메디스태프의 다른 임직원 2명은 증거 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대표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전국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이름 등이 적힌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글 작성자와 기대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을 지난 8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전공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커뮤니티 운영진이 게시글을 방치해 명예훼손에 일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로 민간병원에 파견된 공보위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건을 공개한 인물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공보위 명단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인물은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보위 파견자 이름과 소속 등이 담긴 문건이 올라왔고 경찰은 정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면서 올해 입시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과의 최상위권들이 대거 의대로 향하면 이공계 합격선도 요동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일각에선 예상만큼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대 이공계 정원은 1,775명입니다. 의대가 2,000명 늘어난 건 이과생에겐 서울대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존의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정도 성적이면 의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 빈자리는 최상위 대학 이공계 합격선의 학생들이 채우는 연쇄 이동이 예상되면서 주요대 이공계 합격선도 다소 낮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상위권 대학 토목공학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대에서 많이 차지를 해주면 그전 그 자리가 남는 거니까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 정원만 1,000명이 넘게 늘면서 경쟁률과 합격선 모두 하락폭이 비교적 클 거란 분석입니다. 각대가 3,400명 정도 빠지고 그러면 그게 연고대 공대에서 3,400명 정도가 빠지는 게 되는 거니까 10개 모집 단위 정도가 내려가는 거다. 수시적으로 얘기하면 0.23등급? 다만 전문가들은 의대를 대규모 증원했다고 그만큼 이공계 합격선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의대가 361명 증원에 그쳐 경쟁률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고 지역 의대 증가분은 지역 인재 전형 몫으로 60% 이상 빠지는 데다 남은 자리마저 역대급 규모의 N수생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N수생들이 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 인재는 떨어지겠고 일반 전형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서울 지역이나 경기 인천 지역은 오히려 또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돼서 더불어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 수가 대폭 늘면서 매력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되면 이공계 합격선이 회복하면서 의대와 이공계 간 격차가 줄어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요즘 농어촌에선 신생아를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아이를 낳으려 해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분만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어서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70곳이나 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부들이 특수 제작한 버스에서 초음파 검사 등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을 2주에 한 번씩 찾아가는 이동 진료 버스입니다. 문제는 출산. 애를 낳기 위해서는 분만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고성군에 신고된 출생아는 86명입니다. 하지만 모두 고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분만 취약 지역 임신부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많이 걱정되죠. 이제 예정일은 앞두고 있는데 출산을 앞두고 건강한 분만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뭐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전국 시군구 250곳 가운데 고성군처럼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20곳, 병의원은 있지만 분만 시설이 없는 지역은 50곳이나 됩니다. 대부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입니다. 저출산으로 수요 자체가 급감한 데다 의료 분쟁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가 기피 분야가 되면서 분만 의사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대형 병원 인근 원정 출산용 숙소나 임신부 전용 구급차를 운영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보건소 같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분들이 진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가임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른바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지난해 4분기엔 역대 최저인 0.65명까지 떨어진 상황. 아이를 낳지 않아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산부인과가 없으니 아이 낳기가 힘든 악순환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남부지방에서 벚꽃 축제가 속속 시작됐지만 화려한 벚꽃 대신 꽃봉오리만 볼 수 있었는데요. 3월 초반에 꽃샘추위가 심했고 비도 자주 내리면서 일조량이 부족했던 것이 벚꽃 개화가 늦어진 원인이라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 지난 주말 개막했지만 화려한 벚꽃 대신 꽃봉오리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년 상황을 고려해 개막일을 개화 예정 시기보다 조금 앞당겼는데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이 때문에 축제 기간을 늘리거나 개막 전 일정을 연기하는 지자체가 속출했습니다. 매년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올해 겨울이 따뜻해서 올해는 축제 일정을 좀 앞당기게 되었는데 벚꽃 개화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지게 되면서 두두개학의 일정을 좀 일주일 연기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가 늦춰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3월 시작부터 중반까지 예년보다 심한 꽃샘추위가 잦았습니다. 여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개화에 필요한 일조량이 크게 부족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벚꽃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아주 단기적인, 장기적인 날씨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때 필 때 이 기온이라든가 일조량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좀 일조량도 낮고 기온도 낮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인데. 애초 벚꽃 개화 예상 시기는 부산 3월 25일, 광주 3월 27일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화는 1일에서 3일가량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고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은 벚꽃 개화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중부지방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난 주말과 휴일,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 서울의 벚꽃은 예상대로 4월 초에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러시아가 우주비행사 3명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보내는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현지 시각 24일 낮 12시 36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주 MS-25 유인 우주선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로켓 상단 우주선은 발사 8분 뒤 분리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우주선은 이틀 동안 궤도를 돈 뒤 우주 정거장 러시아 모듈 프리츠알에 도킹할 예정입니다. 이 우주선에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 우주비행사와 벨라루스, 미국 우주비행사가 함께 탑승했습니다. 달에 착륙한 미국의 민간기업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전력 문제로 인해 영구적으로 작동을 멈췄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를 개발한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현지 시각 24일 오디세우스가 전력 문제로 또 다른 교신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디세우스가 달에 착륙한 최초의 상업용 착륙선으로서 역사의 유산을 남긴 뒤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됐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사 측은 앞서 오디세우스가 달에 착륙할 때 기체의 한쪽 발이 표면에 돌출된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측면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추정돼 태양광으로 충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직업을 대체한다는 건 이미 예상됐던 일인데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직업들도 더는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3편에 걸쳐 인공지능을 만난 직업의 미래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첫 순서로 심지어 개발자들에게도 불어닥친 인공지능의 칼바람을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챗봇에 게임 웹사이트를 만들어달라고 명령합니다. 챗봇은 재미있겠다고 말하며 작업 계획을 브리핑하고 난 뒤 실제 개발자가 쓸 법한 도구를 이용해 10여 분 만에 웹사이트를 만들어냅니다. 디자인 결정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할 뿐 아니라 글씨를 바꾸라거나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피드백에 실시간으로 코드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찾지 못한 버그를 찾아내기도 하고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실제 개발자와 같은 소통 능력과 실력을 갖춘 챗봇, 코그니션사의 데빈입니다. All of this is possible today because of the advancements that we've made in both reasoning and long-term planning. It's a really hard problem, and we've only just started. 코그니션은 데빈의 코딩 능력이 오픈AI의 GPT-4보다 8배 정도 뛰어났다며 세계 최초의 개발자 AI라고 발표했습니다. 데빈의 데모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놀랍다며 하루빨리 출시해달라는 반응과 함께 우려도 가득합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개발자 신규 채용을 줄이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주요 테크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면 컴퓨터 등을 전공한 전통적인 개발자 채용 규모가 1년 전보다 오히려 31% 감소했습니다. AI 분야 개발자의 채용 규모는 42% 늘었지만 이 역시 언제 줄어들지 알 수는 없습니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데가 그런 데 보면은 AI 기능을 아예 거기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 AI의 기능을 되게 쉽게 쓸 수 있게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AI 파트 부분이 그러면은 좀 쉬운 일이 될 거고 수요가 좀 줄겠죠.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지난해 1분기 해고 인원 17만 명 가운데 20%가 개발자로 집계됐는데 기업 내 개발자 비율이 1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비개발자보다도 개발자의 해고율이 높은 겁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시기에 개발자를 과도하게 뽑아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거나 인공지능 사업을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고 있다는 등 개발자 AI의 영향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개발자 AI의 등장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개발자의 일자리에 직접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레저용에서부터 택배,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드론의 쓰임새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드론을 이용할 때는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것만큼 정확한 지점에 무사히 착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스로 땅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훈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가파도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드론 택배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 지역에 음식이나 생필품을 빠르게 전달해줍니다. 이런 드론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피해 안전하게 주행하고 정확한 지점에 착지하는 것. 하지만 주행 기술이 크게 발달한 반면 착륙할 때는 GPS로 위치를 찾더라도 주변 지형지물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센서를 결합한 착륙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카메라 센서가 지형을 파악하면 인공지능으로 물이나 나무와 같은 장애물이 있는지, 그림자로 인한 표면 왜곡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라이다 센서가 기울기 정보를 인식한 뒤 이를 결합하면 드론이 스스로 착륙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장애물을 설치한 뒤 착륙 지점을 설정하자 드론이 장애물 사이의 빈 곳으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두 가지 센서를 모두 활용해서 그의 장점만 활용한 연구를 진행해서 결과를 얻었고요. 착륙하는 것까지 여러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실제 이 기술이 드론에 실제 활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주위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도 정확한 지점에 드론을 내릴 수 있고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도 상황에 따라 안전한 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군사 장비는 물론 무인 항공기와 같은 다양한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나 생활용품 등에 쓰이는 점착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부산대 공동연구팀은 고분자 사슬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으로 화학적인 결합 없이도 우수한 성능을 갖는 투명 점착 필름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점착 필름을 구성하는 고분자 사슬의 분자량을 극대화해 엉킴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자국이 남지 않고 접착력은 기존 소재의 130% 수준으로 높인 점착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필름은 화학적 결합 구조가 없기 때문에 사용 후 무독성의 용매에 쉽게 녹일 수 있고 여러 번 재가공해도 성능 저하가 없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약 개발에 필요한 화합물을 설계하면서 동시에 물질의 특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 예종철 교수팀은 분자 구조와 생화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학습해 새로운 물질의 설계와 기존 물질의 특성 예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물질의 분자 구조 특성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함께 학습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문자나 이미지 등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통합해 학습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든 AI 모델은 50가지 이상의 특성을 가지는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으며 화학 반응이나 독성을 예측하는 문제에서도 기존 인공지능 기술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가 감소하며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2023년 유전자 변형 생물체 주요 통계에서 지난해 국내에 반입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1,028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7%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의 조기 구매와 이로 인한 재고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사료용이 88%, 식품용이 12%였고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89.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4집 중 1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가정이 늘어난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관련 공약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의 편의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주당은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반려동물 가구라면 그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